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에 매트릭스 출생 리임프린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269쪽에 나옵니다. 매트릭스 출생 리임프린팅 지침.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전문가만이 타인에게 이 기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참고와 정보 차원에서 이 책에 수록했다. 사실 엄마 뱃속, 그 다음에 출생 직후, 그 다음에 젖먹이 시절 이때의 상처들, 트라우마는 의식적인 기억이 아니라서 잘 떠오르지도 않고 또 이제 잘 다루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상처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또 이제 쭉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테네의 에코 찾기. 에코는 상처받은 내면화라고 했죠. 이 기법은 자기 출생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가 있다면 쉽게 쓸 수 있다. 만약 자기 출생 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어렴풋이 태어날 때 경험이 현재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기여를 했다고 느낀다면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다. 만약 자기 출생 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단절감이나 고립감 또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있다면 상담받는 이는 그 감정에 몰입한다. 그 다음 전문가는 일련의 질문을 통해 그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 자국 내의 기억을 역추적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전문가, 이 기분을 5년 전에도 느꼈습니까? 네. 10년 전에도 느꼈나요? 확실합니다. 20대 초반에도 그 감정을 갖고 있었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확실합니다. 10대 때도요? 네. 10살 무렵에도 느꼈나요? 네, 그랬어요. 5살 무렵에는 어땠습니까? 확실해요. 2살 때도 그 감정을 느꼈습니까? 네. 어머니 뱃속에서 그런 기분을 느꼈나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더 과거로 들어가죠. 예. 능숙한 전문가는 질문을 통해 내담자를 자국 내의 에코로 인도해 줄 수 있다. 이 시점에 내담자는 대개 에코, 내면화와 동화되어 있기 쉽다.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서는 동화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가 에코 밖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에코와의 동화는 지침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태아 상태의 에코를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에코에서 에코로 옮겨가거나 매트릭스 회상 기법 또는 매트릭스 전의식 리임프린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 트라우마가 이제 기억나진 않는데 종종 기억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벌벌 떠는 모습,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이런 거 떠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안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평소에 자기가 많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 을 한번 쭉 적어 보세요. 나는 외롭다. 사는 것을 무섭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어떤 내가 많이 느끼고 많이 느끼는 생각 감정 있잖아요. 이걸 저는 바탕 생각, 바탕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바탕 생각, 바탕 감정을 쭉 적어 보시고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이런 걸 느꼈을까 생각을 쭉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거의 대부분 엄마 뱃속에서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 아니면 젖먹이 때 어린아이 시절.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들어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에 엄마 뱃속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걸 같이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태내의 에코 두드리기, 내면아이 두드리기. 태내의 내면아이 에코가 보이기 시작하면 받는 이는 에코를 두드리는 상상을 한다. 이것은 에코가 자궁에서 느끼는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여유가 있도록 자궁의 크기를 키우거나 에코가 불안을 느낀다면 자궁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두드리기를 한다. 3단계 삶의 주제 찾기. 에코가 어떤 삶의 주제를 갖고 있는지 찾는 것은 치유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에코가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 불안, 원치 않음을 느끼게 되면 엄마가 애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소속감을 못 느끼거나 자신을 하찮게 느낄 수 있다. 에코가 느끼는 감정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두드려준다. 이제 엄마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럴 때 이제 아이는 엄청 소속감이 없고 자기가 존재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이 시기에 또 결정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주 일찍.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전생 방문하기. 에코가 느끼는 감정이 전생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해 본다. 어쩌면 전생에 대한 기억의 파편이 남아있을 수 있다. 만약 있다면 매트릭스 장면 리임프린팅 혹은 매트릭스 기억 리임프린팅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소한다. 여긴 또 전생도 나오는데 사실 뭐 저는 전생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전생까지 다루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억까지 다루면은 치유가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생까지 가면은 뭐 그 전생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전생 가고 그러면 정신사납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굳이 전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예. 그 다음에 5단계 태내의 에코 다시 확인하기. 태내의 에코에게 돌아온다. 내면아이에게 돌아온다. 그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본다. 6단계 내담자와 에코와의 동화. 만약 에코가 태어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면 내담자가 에코와 동화된다. 내담자가 에코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이거는 뭐 딴 게 아니라 아까 뭐 내면아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내면아이한테 EFT 해주는 거잖아요.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은. 이제 내가 그 내면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직접 그 내면아이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7단계 에코의 출생 리인프린팅. 내담자와 에코가 함께 출생 과정을 재경험한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는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경우에만 두드리기를 해준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두드리기 없이 안내된 명상으로 진행된다. 태어난 직후에 아기가 어머니의 배 위에서 쉬게 한 다음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머니의 젖을 빠는 순간 아기는 어머니와 오감으로 특히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교감한다. 한마디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뭐. 예. 8단계 새로운 장면 매트릭스로 보내기. 새로운 출생 과정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 세포와 심장으로 보내서 매트릭스로 내보낸다. 9단계 원래 기억 시험하기. 준비가 됐을 때 내담자에게 눈을 뜨고 현재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출생에 관한 원래 기억을 떠올려 시험해 본다. 출생 또는 태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양상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 10단계 생후 6년간의 문제 확인하기. 같은 세션 또는 이후의 세션에서 생후 6년 동안 있었던 문제나 갈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생후 6년간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한 7살이 되면 인격이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7살까지 만들어진 인격을 바탕으로 인간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생후 6년까지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뭐 엄마가 뭐 나를 뭐 친척집에 맡겼다든지 아니면 뭐 유모 손에 컸다든지 뭐 이런 경험도 있으면은 아이가 엄청
예민하고 불안해지겠죠. 예. 그런 것들도 다뤄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274쪽 매트릭스 출생 리인프린팅 다지기. 모든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기법 및 지침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은 내담자와 에코가 직접 이끌고 어느 한 단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면 내담자 스스로 그 단계를 건너뛰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 이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때때로 에코와 내담자가 수양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입양 보내질 것을 알고 어머니와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 적절하지 않게 느껴져 어머니의 젖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이제 여기에 관련된 뒤에 사례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274쪽 캐롤라인의 출산 트라우마. 전문가 샤론 킹이 했네요. 캐롤라인은 2명의 사랑스러운 아들 루크와 제이미가 있었고 세션을 진행했을 당시에 34주 차로 셋째를 임신 중이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낳을 때 출산 트라우마를 겪었다. 두 아이 모두 유도분만을 해야 했고 여러 의학적 치료가 필요했다. 캐롤라인과 두 아들 모두에게 출산 경험은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겼다. 두 아들 모두 모유 수유가 힘들었고 이것은 그녀가 부족한 엄마라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세 번째도 지난 두 번의 출산처럼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컸다. 우리는 먼저 셋째의 출산에 대한 믿음과 공포를 없앤 다음 캐롤라인의 맏아들 루크의 출산 과정을 다루었다. 그녀는 선명하게 출산 당시의 에코와 감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의사가 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포와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다. 나는 그녀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겠냐고 물었다. 천사가 그녀의 곁에 나타났고 천사의 개입으로 우리는 캐롤라인의 에코를 도울 수 있었다. 두드리기를 하면서 우리는 에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화면에 비춰진 아기의 심장박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느낀 불안을 두드리면서 그것을 바닷가의 편안한 파도 소리로 바꾸었다. 이거는 캐롤라인이 출산하면서 이제 난산이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이제 상처를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기법으로 이제 다루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캐롤라인은 출산이 임박했음을 느꼈지만 산파가 자궁 입구가 6cm밖에 확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시간 더 강한 진통을 느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캐롤라인은 경막 외 마취를 하게 됐지만 그녀의 자궁구가 이미 10cm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취 없이도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녀가 실제 출산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불만과 분노, 그리고 사람들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믿음을 두드렸다. 원래 이제 경막외 마취라는 거는 척추 쪽에 주사기로 이제 마취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통증을 잘 못 느끼죠. 대신에 자연스러운 출산이 못 되죠. 그리고 이미 확장되어 있었는데 왜 이걸 마취를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캐롤라인은 자연스러운 출산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화가 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하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EFT로 지웠다 이거죠. 에코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감정 갈등을 해소한 다음 루크와 캐롤라인이 자연분만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캐롤라인은 출산 전의 루크의 에코를 두드려서 그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준비시켜 주었고 그녀가 루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녀는 루크의 에코에게 현재 루크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 천사의 도움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고
캐롤라인의 남편이 출산 과정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다. 캐롤라인은 루크가 안기자마자 젖을 무는 것을 보고 유대감이 형성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캐롤라인은 그 다음 자신의 출생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 했다. 자, 그러니까 뭐 자기 애 출산 트라우마 다뤄주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태어날 때 트라우마를 다루고 싶어진 거죠. 예. 그녀는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의 에코를 찾아갔다. 그녀의 에코는 막힌 기분을 느꼈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캐롤라인을 유도분만으로 낳았고 캐롤라인은 어머니의 공포를 같이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에코가 느끼는 공포와 막힌 기분을 두드렸고 캐롤라인의 어머니와 그녀의 공포도 함께 두드렸다. 또한 그녀의 어머니를 조력자로 초대했다. 캐롤라인의 에코는 출생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었다. 여러 명이 방에 있었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있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그때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느꼈던 그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때 기억이 올라온 거죠. 무의식에 이제 잠재되어 있던 기억이.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잘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기분을 두드려서 해소시켰고 천사의 도움으로 캐롤라인의 출생 과정을 다시 썼다. 캐롤라인은 그녀의 어머니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그녀는 생후 2주까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고립된 느낌을 받아야 했다. 이 시기에 그녀의 어머니는 낮 동안에는 함께 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갔다. 간호사들은 미리 짜둔 어머니의 젖을 캐롤라인에게 먹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캐롤라인이 느낀 버림받은 기분을 두드렸고 어린 에코에게 왜 어머니가 집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다. 캐롤라인은 천사가 그녀와 함께 있어 보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거 인큐베이터. 제가 저한테 상담 받은 분 중에 우울증 심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어느 날 하는데 뭐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있지 혼자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 트라우마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쭉 두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버려진 느낌이 든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출생 전에 무슨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조산이어가지고 뭐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둘 다 이제 인큐베이터에 한 달 정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때 느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EFT로 지운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기억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생각 안 난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 안 나도 우리 몸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거 우리는 항상 느끼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어릴 때일수록 그 상처의 영향력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7살 때까지 우리의 성격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영향을 줬던 것들은 평생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상처받는 거하고 어른이 되어서 상처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처는 어리면 어릴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받은 상처, 젖먹이 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꼭 치료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그 다음 우리는 제이미의 출산 과정을 다시 썼다. 예, 둘째가 제이미였죠. 예. 캐롤라인과 나는 갈등이 크게 없다는 것에 놀랐다. 이미 루크의 출산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산파가 제이미의 머리를 심하게 돌렸던 기억을 다루었다. 우리는 제이미가 받은 충격을 해소하고 출생 과정을 다시 썼다. 캐롤라인은 그 다음 제이미에게 젖을 먹이면서 집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다음 우리는 미래의 셋째 아치가 태어난 순간으로 갔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두드리기를 하면서 순산을 명상했다. 캐롤라인은 아치에게 그의 두 형들에 대해 알려주었고 그녀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아치에게 긍정적인 출생 경험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캐롤라인의 남편과 그녀의 상담사 그리고 천사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션 이후에 캐롤라인의 남편은 그녀에게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다가올 출산에 대해 편안해 보였고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치는 그녀가 마음속에 그린 대로 순산이었다. 유일한 의료 개입은 양수가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뿐이었고 그녀는 이 부분에 대해 기쁘게 생각했다. 그녀는 빠르게 회복했고 아치에게 아무 문제 없이 젖을 먹일 수 있었다. 아치는 아주 행복하고 느긋한 성격의 아기이다. 캐롤라인은 그녀가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의 기억을 다룬 이후로 남편이 집 밖에서 일할 때마다 느꼈던 불안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꿈꿔왔던 출산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만족했다. 자, 캐롤라인은 여기 중요한 게 나온다.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기억을 다룬 이후로 남편이 집 밖에서 일할 때만 느꼈던 불안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인큐베이터에 혼자 버려졌던 혼자 있었던 경험, 그게 이제 버려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항상 불안했던 거죠. 옆에 남편이 없으면 보호자가 없는 것 같고 엄마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기억을 다루고 나니까 이제 내가 버려졌다는 그 느낌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에도 불안해지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엄마 뱃속 트라우마가 평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캐롤라인은 평생 옆에 누가 없어서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항상 버려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깔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바탕 감정. 난 혼자인 것 같아. 버림받은 것 같아. 누가 없으면 항상 불안해. 난 항상 버림받을 것 같고 항상 버림받은 기분이야.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바탕 감정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있었던 그 느낌이 바로 이 원인이다 이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마 뱃속 트라우마는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엄마 뱃속 트라우마 엄청 많이 다뤄봤는데 모든 난치병 뒤에는 심리적인 난치병이든 육체적인 난치병이든 모든 난치병 뒤에는 엄마 뱃속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충격받는 방식들은 사례들은 엄청 많죠. 제일 큰 거는 엄마가 나를 낳지 않으려고 했다. 예. 딸이라서 아니면 자식이 많아서 이런 특히 이런 경우 낙태 생존자 환영받지 못한 아이 증후군 이렇게 제가 이름 붙였는데 낙태 생존자들은 어마어마한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엄마가 계속 자기를 떼려고 하니까. 예. 그 다음에 방임도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좀 웃기기도 한 사례인데 엄마가 칠남매 팔남매 낳다 보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뚱뚱하고 덩치도 있고 이러면은 이렇고 칠남매 팔남매 낳다 보면은 아기가 들어섰는지 안 들어섰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기 낳을 때 되어서야 이제 아기가 내가 임신했었네 이러면서 나왔다 이거죠. 그런 이게 참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어릴 때 이름이 길남이었는데 길에서 나왔다 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를 아무 생각 없이 생긴 줄도 모르고 이제 임신했다가 이제 별 생각 없이 낳는 거죠. 이건 뭐냐 방임입니다. 방임.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못 받는 거죠. 이런 방임을 받으면은 엄청난 외로움을 느낍니다. 엄청난 외로움.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재산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자꾸 두들겨 팼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든지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면 항상 뭔가 이제 불안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임신했을 때 엄마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했다든지 임신한 상태에 수술하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는 동안에 뭐 애도 그 10달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처들이 그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에 엄마 뱃속 트라우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꼭 참고해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